그 오늘이 대물 수업 2차신데 오늘 1시간 동안 하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우리가 3시간 수업 있는데 이번 주 오늘 마지막 1시간과 중간고사 이후에 1시간, 2시간 동안은 공급망 관리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공급망 관리가 이제 큰 개념이면 그 안에 대부분이 이제 생산 운영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실 마케팅도 공급망 관리에 다 포함되어 넣을 수 있어요. 사실 인사도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는데 이번 시간하고 중간고사 끝나고 1시간 동안은 공급망에 관한 얘기만 하는데 오늘 1시간 동안은 다른 책에서 공급망에 대한 접근 1시간 동안 하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1시간 동안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11장인가요? 그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upply라고 하죠. supply. 수요는 demand, 공급은 supply. 그래서 공급, supply. 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인데 영어로는 체인의 체인. 공급, supply chain. 그러면 공급 체인 또는 공급망. 뒤에 붙는 단어는 supply chain management 하면은 공급망 관리, 공급 체인 관리. 더 크게 하면 공급망 경영, 공급 체인 경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공급망, 망이 바로 사슬 또는 영어로는 그냥 체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야기만 오늘 50분 동안 하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도 50분 동안 두 번 합니다. 이쪽은 이제 생산 운영 쪽, 또는 경영 쪽에서 그동안 보면 1980년대, 70년대부터 시작한 80년대까지 주로 품질 경영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품질 경영. 그러니까 퀄리티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도요타 자동차 공장에서 시작했던 저스트 인 타임, 지트라고 하는 방식을 좀 더 발전시킨 린 생산 시스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80년대 후반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지금까지는 모든 제조 기업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바로 여기 나오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SCM에 대한 얘기입니다. 애플이 잘하는 것도 SCM 잘하는 것이고요. 삼성전자에 가도 아주 중요한 부서가 SCM 부서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는 중간에 기업이 있다고 하면 이 좌측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공급 체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업자가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중간에 생산업자가 있다고 하면 좌측에는 무수히 많은 공급업자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무슨 타이어를 공급하는 사람도 있고 볼트너트를 공급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급업자를 우리가 이제 1차 벤더라고도 하고요. 또는 공급업자라고도 하죠. 근데 1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1차에다가 또 공급해주는 사람은 2차 벤더가 되는 것이고 2차 공급업자가 되는 것이고 2차에다가 또 공급하는 사람은 3차 공급업자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모기업, 공장이라고 하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좌측에는 공급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물건을 완성을 하면 오른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도매업자가 있고 소매업자가 있고 끄트머리 뭐가 있어요? 소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급업자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학생 나 안 쳐다보냐? 그 말이야. 왜 나 안 쳐다봐? 잘생긴 나를 보라고. 이쪽 그 공급업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소비자까지 흘러가요. 흘러가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물의 흐름, 재화가 흘러가는 거예요. 볼트너트도 흘러가고 완성품도 흘러가고. 그래서 재화의 흐름,
이 상품의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 반대로 가는 게 있겠죠. 박찬, 네. 이렇게 재화가 이렇게 가면 반대로 가는 게 뭐겠어요? 생산업자가 소비자한테 완성품이 가면 생산업자는 뭐 줍니까? 돈이야. 뭐가요? 돈이요. 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의 흐름, 뭐의 흐름? 머니의 흐름. 한쪽 부분을 살피는 재화의 흐름, 이쪽으로 가는 것은 돈의 흐름. 그러면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예요? 김민정,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예요? 일로도 가고 일로 가는 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하고 화살표가 일로도 가고 일로 가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정보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흘러다니는 걸 보면 재화의 흐름, 돈의 흐름, 정보의 흐름, 이게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공급업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재도 흘러가지요. 또 정보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재고를 낮추는 거예요. 낮은 재고를 발생시키고 또 낮은 원가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생산성은 올리고. 전희은 생산성 공식이 뭐라고 했어요? 생산성 공식은 투입물분의 산출물이라고 했어요. 생산성을 높이고 또 이익을 올리고 그리고 리얼타임은 여러분 들은 거예요. 한마디로 현대자동차에서 한국 타이어한테 야 타이어 100개 가자 주문을 해서 주문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 완제품 이제 타이어라는 게 들어오는 시점까지 그 걸리는 기간을 우리가 리드 타임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조달 기간. 그 조달 기간이 기는 게 좋겠어요? 짧은 게 좋겠어요? 짧은 게 좋죠. 그래서 짧은 리드 타임. 수요가 변동을 할 때 수요 변동에 따라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글씨가 바로 공급 체인 관리를 잘 하게 되면 공급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어떤 자재나 어떤 정보들이 잘 효율적으로 흘러다녀서 재고도 낮추고 원가도 낮추고 또 변동도 어떤 변동이 발생했어도 즉각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다. 우리가 공급 사슬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뭐냐? 공급자로부터 자재를 구입해서 원자재 이런 걸 구입해서 이를 중간재 그러니까 완제품이 아니라 중간재 또는 최종재로 변형을 시켜서 이를 완제품을 갖다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그러한 관련된 모든 활동을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급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사슬을 통해서 진행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생산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했어요?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여기서 창출이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부가라는 말은 똑같아요. 영어로 added. 그래서 가치를 부가하는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같은 용어인 거다. 이와 같은 공급 사슬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과 관련된 모든 시설, 기능, 활동들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 아래 빨간색 보세요. 최초의 공급자로부터 아주 이제 3벤더, 그러니까 3차 공급자, 2차 공급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최초의 공급자부터 시작해서 제조의 모든 프로세스는 우리말로는 공정이죠. 그래서 공정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 마지막 제품을 사는 사람, 거기에 향하는 자재나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동과 공급 사슬의 역방향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돈은 역방향으로 흐르고 재화는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재화의 흐름, 재무의 흐름, 그리고 사슬 각 부문에서 양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정보라고 했어요. 그런 정보의 교환을 그 세 가지 흐름이 사실은 이 가치 체인,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공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 중간에 있는 제조업자, 공장이 있어.
공장부터 보면 뭐 이 고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공급업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많죠. 그래서 아까 정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보다.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로 흘러가는 것이고 자재 같은 것도 일로 흘러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좀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최종 소비자는 고객이 나와 있고 뭐 소매상도 있고 도매상도 있고 유통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중심을 통해서 이쪽을 우리가 상류라고 하고 이쪽을 하류라고 말했습니다. 이쪽을 상류, 이쪽을 하류. 근데 이 공급업체가 여기는 1차 공급업체고 이것은 2차 공급업체고 3차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 사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구성 요소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공급 사슬에서 저가의 품질 좋은 제품을 적시에 공급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돈 많이 주면 품질이 좋아요. 근데 돈 많이 줘가지고는 이제 나중에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돈은 원가 낮으면서도 품질이 좋은 제품을 가장 필요한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다. 적시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저스트 타임 시스템에서 나올 때 타이어 생각해 보세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가 40초마다 자동차가 하나씩 떨어지면 자동차 한 대에 자동차 바퀴가 몇 개예요? 김현민, 예. 자동차 바퀴가 몇 개야? 4개입니다. 김민정 몇 개야? 자동차 하나에 자동차 바퀴가 몇 개 들어와야 되나? 5개. 5개가 들어오죠. 네. 물론 이제 4개는 자동차 바퀴가 달고 하나는 요새는 이제 다는 바퀴하고 저 뒤 트렁크의 스페어 타이어는 달라요. 스페어 타이어는 훨씬 가볍게 하는 계속 쓸 수 없는 타이어를 드는데 여하튼 자동차 한 대만 안 드는데 자동차 바퀴가 5대가 들어오면 바퀴 5개 들어오면 자동차 타이어를 쌓을 만큼 되죠. 근데 하루에 수천 대 자동차를 만들면 그 타이어만 쌓으면 지트덩어리 많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에 생산할 물건 또는 일주일 동안 생산할 타이어가 한 번에 들어온다고 하면 쌓을 데가 없어요. 그럼 타이어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타이어가 10시에 오늘 필요한 물건은 8시에 들어오고 12시에 필요한 것은 10시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뭐 자동차가 뭐 트럭으로 들어오지 그걸 일주일 걸 들어오면은 뭐 경상관 이 건물 덩어리만큼 타이어를 쌓아야 된다. 현장에서 필요한 곳에다가 타이어를 갖다 놔야지 그거를 저쪽에 갖다 놔가지고 또 옮기고 하려면 전부 돈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공급 사슬은 내부 공급 사슬하고 외부 공급 사슬로 구분이 된다. 아까 한 것처럼 공급 부분을 갖다 우리가 상류라는 표현을 쓰고 이쪽 내부 갈고가 이쪽 만들어지고 나서 고객까지 갖다 우리가 하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림인데 여기에 이제 생산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쪽 좌측 여기는 구매하는 거죠. 뭘 구매하는 거예요? 원자재를 구매하는 파트고 완성된 자재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거예요. 운송, 배송, 수송. 운송과 수송은 거의 유사하게 쓰는 말이에요. 서울에서부터 논산역까지 오는 것을 운송이나 수송이라고 말을 쓰는 것이고 배송이라고 하는 말은 집 앞에까지 오는 것, 집 앞에까지. 그래서 현대자동차 쓰는 데까지 이렇게 현장 쓰는 데까지 오는 우리가 배송이라는 운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일로 흘러가는 것은 자재, 물의 흐름이고 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보의 흐름이고 일로 가는 것은 돈의 흐름이다. 그래서 공장이라고 하는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부분을 우리가 상류 공급 부분이라 하고 오른쪽을 우리가 하류 수요 부분이라 한다. 근데 그 공급도 1차, 2차, 3차라고 하고 이쪽은 전부 다 공급업자, 서플라이어 또는 벤더라고 표현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쪽은 도매업자, 소매업자, 마지막 고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CM, Supply Chain Management의 목적은 뭐냐? 공급 사슬에 속한 공급 부문하고 이쪽 공급 부문하고 그리고 하류 고객 부분에 해당하는 이 하류의 수요 부분 갖다가
잘 연결해서 결국은 시장의 수요, 고객이 요구할 때 그 수요에 효율적으로 부응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공급 사슬 관리의 목적이 됩니다. 이 공급 부분하고 수요 부분을 잘 연결시켜서 시장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충족시킨다. 효율적으로 충족시킨다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갔어요. 휴게소에 들어가서 그 커피 무슨 한 캔을 먹고 싶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커피를 하나 들었어요.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요? 계산대로 가죠. 계산대로 가서 바코드를 읽혀요. 바코드를 읽혀요. 바코드를 읽히는 것은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죠? 가격을, 돈을 이제 지불하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00원짜리 캔커피를 사가지고 이제 카드를 내든 현금을 내선 해서 돈을 지불하게 되면 또 하나의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뭐예요? 벅찬. 어떤 행위가 이게 벌어지겠어? 그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져요? 돈만 지금 지불된 것만 있습니까? 다른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습니까? 정보도 왔다 갔다. 어떤 정보가 있겠어요? 캔커피가 어제 50개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50개 중에서 40개 사갔어. 한 번에 관광버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 주려고 40개 사갔어. 그러면 50개에서 40개를 사간 돈을 무슨 8,000원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컴퓨터 안에서는 무슨 정보가 왔다 갔다 하냐면 현재 매장에 있는 캔커피의 재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고 관리를. 그래서 50개가 들어왔는데 40개가 나가면 10개가 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미리 정한 룰에 의해서 10개만 남은 상태에서는 주문이 들어가요. 컴퓨터 안에서. 아, 지금 이 휴게소는 10개밖에 안 남았다. 왜? 김현민, 예. 왜 10개 남은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가나? 제로구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가지 않고? 왜 그래요? 유통기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통기한? 그게 아니지. 유민정, 왜 지금 10개 남은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가요? 재고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주문 들어가야지. 왜 그래요? 지금 그거 답변을 못하는 사람은 수업 안 들은 거예요. 김슬기가 슬기롭게 얘기해봐. 왜 그래요? 끊기지 않기. 끊기지 않는 거예요. 뭘 안 끊기게? 끊기다 하는 말을 잘했는데 이런 거예요. 아까 내가 주문에서부터 들어올 때까지의 기간을 하겠어요. LT, 리드타임이다. 리드타임. 2달 기간 하겠어요. 내가 주문하자마자 주문하면 땡 들어옵니까? 현민아, 예. 내가 컴퓨터에서 주문 딱 하자마자 바로 들어와요? 아닙니다. 아니지. 예. 리드타임이 필요하지. 하루가 걸리든 몇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그 기간 동안에 팔 게 10개가 남아있어야 돼요. 10개가 남아있어야 될지 20개가 남아있을지는 이런 거죠. 내가 그 물건을 주문해서 들어오는 것과 리드타임이 며칠이냐. 근데 하루에 디맨드, 하루에 수요량이 몇 개냐. 예를 들어서 리드타임이 이틀이야. 근데 하루에 5개씩 팔려. 그러면 10개 남은 상태에서 주문이 도져야지. 이해 가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문은 0에서 하는 게 아니라 리얼타임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려하는 게 뭐예요? 하루의 사용량. 그러면 또 여러분들 머리 막 들어가는 사람들 생각해요. 야, 하루에 5개씩 사용한다 했다가 어떤 경우는 한 번에 하루에 10개 사갖고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게 뭐예요? 하루 사용량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그것도 고려해야죠. 또 뭐 고려해야 돼요? 리드타임이 이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틀이 하루 더 걸릴 수도 있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리드타임의 불확실성, 하루 사용량의 불확실성까지를 고려해서 주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요 상류 부분하고 하류 부분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잘 맞춰서 고객이 물건 사러 가면 항상 살 수 있도록. 근데 항상 살 수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재고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비용이 나간다는 얘기. 그렇죠? 물건이 들어오면 돈이 나가야 되니까 돈이 나가면 자본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창고가 그렇게 항상 여유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사슬의 요소를 보면 일부 공급업자가 있고 내부 이제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유통업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공급업자는 원자재나 부품을 공급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부 생산 기능은 실제로 이제 공장 안에서 가공도 하고 포장도 하고 생산 통제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내부 생산 기능이고 일부 유통업자는 완제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마지막 최종 소비자까지 잘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일부 유통업자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고객이 있으면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공장이라고 하는 생산업자가 있는 거죠. 뭐 도매업자, 소매업자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아까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가 여러분 생각 안 날 텐데 여기 마지막 3차 밴더는 따지면 목재 회사가 3차 밴더예요. 목재 갖다가 종이 만들고 종이 가지고 무슨 종이에 용기를 만들면 이것은 1차 밴더. 종이 공장은 2차 밴더. 목재 공장은 3차 밴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이디야 뭐 이런 커피점 가가지고 무슨 하나 이렇게 뭐 커피를 사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집어드는 종이 하나만 보더라도 그게 그거 납품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만드는 종이 납품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이죠. 네. 그래서 우리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 사슬을 흐르는 자재나 제품이나 서비스나 정보의 흐름을 비용을 총비용을 갖다가 낮추면서도 고객의 욕구, 고객을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관리하고 조정하는 게 바로 공급 사슬 관리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공급업자도 있고 생산자도 있고 유통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협조해 가면서 어떤 정보를 공유를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결국은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고 그러면서도 고객이 요구할 때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관건이다.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생산업자고 이쪽은 공급업자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그 제품이 완벽하다고 하면 사실 뭐가 필요 없어요? 검사가 필요 없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 1월 달부터 저 거제도 지금 대우조선 해양이라고 하는 부서에서 우리나라 해군 함정 만드는 부서에 제가 자재 구매도 해보고 관리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회사에서는 공급업자가 들어올 때 창고에 물건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간을 갖다 입파란 말을 써요. 입파. 영어로는 arrive, 도착했다. 도착하고 나서는 도착했다 소리를 QC 부서에다가 통보해주면 QC 담당자가 와가지고 그 물건 들어온 게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검사해. 예를 들어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하는 중간을 갖다가 프렌즈라고 하는데 프렌즈가 들어왔다고 하면 프렌즈가 이게 어떤 압력 테스트 같은 거 해서 터지지 않는 그런 데가 들어왔는지를 이제 육안으로 검사하고 무슨 공구를 갖다가 테스트하고 해서 들어오는 물건이 들어왔을 때를 입파라고 하고 QC 부서에서 와서 검사가 끝나면 그 물건이 창고에 어느 한 렉에 저장 딱 들어가요. 들어가는 순간을 입고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입고라는. 근데 입고가 되어야 물건을 현장에서 갖다 불출해 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공급업자와 이 생산업자가 서로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면 네가 들어온 물건 내가 100% 신뢰할게. 너 중간에 만약 불량품 납품하면 너 주고 너한테 이제 물건 안 받아. 그리고 검사를 일일이 다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완벽한 품질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물건 사올 때 내가 아까 그 현대자동차에서 타이어가 들어올 때 한국 타이어 것도 쓰고 금호 타이어도 쓰고 넥센도 쓰고 지금 만약 타이어 공장이 우리나라에 10개가 있다고 하면 10개를 다 쓰겠습니까? 두세 개 것만 쓰겠습니까? 분명히 예. 몇 개 쓸 것 같아요? 두세 개 것만 쓸 것 같아요. 네? 두세 개 것만. 네, 두세 개만 써요. 우리나라 타이어가 10개 회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10개 것을 다 쓰지 않아요. 며칠 전에 이제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자동차 회사 사장이 나와가지고 이 세계에서 배터리 갖다 쓰는 게 3개다. 대한민국의 LG화학도 쓰고 그다음에 중국의 CATL도 쓰고 일본 거 파나소닉 쓴다. 그러니까 하나만 쓰지 않아요. 왜? 서로 경쟁시키려고. 또 하나 쓰다가 하나가 불이 나거나 문제가 되면 중단이 되니까 안 되고 위험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2개나 3개 업체를 써요. 많이 쓰질 않아요. 많이 써버리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많이 안 쓰는 이유가 10개 업체를 다 관리하는 게 힘들죠.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한 업체가 상당한 양을 내가 납품을 해야 내가 돈이 되죠. 수익이 되죠. 회사는 돈을 벌어야 뭘 할 수 있어요. 그 돈을 재투자해서 점점 제품을 품질이 좋게 하거나 뭐 수익이 좋게 하거나 그래야 결국은 들어오는 물건이 좋아야 완제품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쓰다 쓸 때 수많은 업체 사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2개나 3개 업체에다가 딱 그렇게 사오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공급사슬 관리가 왜 필요하냐? 운영하는 것들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아웃소싱을 증가한다. 아웃소싱한 말은 알죠? 지금 내가 물건을 만들지 않고 갖다 쓰는 건 사실 아웃소싱이에요. 아웃소싱이에요. 대학도 아웃소싱 합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의 어떤 모 대학이 입학생 뽑는 것을 아웃소싱 하더라고. 어느 업체에다가 줘요. 어느 업체가 알아서 뭐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걸 다 해요. 그러니까 본업체, 본은 가장 중요한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아웃소싱이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스쿨버스 이렇게 운행하는데 스쿨버스의 기사가 학교에서 얼굴 줘요? 학교 줘야 안 돼요? 안 주죠. 그러니까 학교의 스쿨버스 운행도 뭐예요? 아웃소싱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건물 지금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번양대학교 우리 학교의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웃소싱이에요. 수의도 아웃소싱이고 스쿨버스도 아웃소싱이에요. 그런 것처럼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조달하는 건데 그게 아웃소싱. 아웃소싱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공급사슬 관리 잘 할 필요가 있다. 운송비가 증가해요. 운송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운송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도로가 점점 뭐 복잡해지죠. 차도 많아지고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운송비가 증가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쟁의 압력 또는 글로벌화되는 거. 우리가 원자재를 쓰는데 부품을 쓰는데 그 나라의 것만 쓰지 않죠. 아까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배터리를 중국 것도 쓰고 한국 것도 쓰고 일본 것도 쓰는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제품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라고 하는 핸드폰을 만드는데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어떤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물건을 쓰지 않고 다른 데서 나오는 물건을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이 5개가 있다고 하면 사업 부문별로 전부 다 독립치산제를 해요. 독립치산제를 할 때 우리 회사 안에 있는 부품을 쓰지 않을 권리가 법률적인 용어로 기피선언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피선언권까지를 인정을 해줘야 올바른 독립치산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가장 가격이 싸고도 품질이 좋은 부품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전자 항거래가 증가하고 있어요. 전자 항거래 뭐예요? 영어로 일렉트로닉 커머스. 그러니까 전자 거래라고 하는 말이 있고 전자 상거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상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이제 기업의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무슨 재산세를 낸다, 뭐 세금을 낼 때 정부에서 지도용지가 오죠. 언제까지 재산세를 내라, 뭐 주민세를 내라고 할 때 어떻게 냅니까? 요새는 은행에 가서 지도용지 갖다가 내는 사람들보다는 누가 많아요? 그냥 핸드폰에다가 깔아가지고 내거나 또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내죠. 이게 뭐냐면 전자거래예요. 정부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영어로 뭐예요? 거버먼트고 내가 소비자니까 G2C가 되는 거죠. 기업과 기업 간의 전자거래는 B2B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고 소비자와 소비자는 뭐예요? 컨슈머, 내 컨슈머니까 C2C가 되는 것이고 기업과 소비자는 B2C가 되는 것이고 그 전자상거래 전체 규모로 보면 가장 큰 곳은 뭐냐면 B2B예요.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는 것도 공급사슬 관리의 필요성이다. 또 공급사슬이 점점 복잡해지고 재고 관리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사슬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그 공급사슬을 이제 잘 설계해야 되는데 공급사슬을 설계할 때는 공급업체하고 공장이 다 함께 재고를 줄이고도 높은 품질을 달성할 목적을 공유하도록 공급사슬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공급업체와 공장의 상호 의존성의 정도와 목적을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소시라고 하는데 그런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구매 과정을 중요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공급사슬 관리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공급사슬의 유형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반응적 공급사슬이 있고 효율적인 공급사슬이 있는데 반응적 공급사슬은 주로 마케팅 지향적인 회사고요. 이 효율적인 공급사슬 지향적은 생산 지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지향적이라는 얘기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고 효율적인 공급사슬 관리는 원가를 절감하는 데 더 관심을 두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적인 공급사슬은 주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케팅 지향적인 것이고 효율적인 공급사슬은 주로 생산 지향적인 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품 공정 매트릭스라는 필라이트가 얘기했던 걸 배웠죠. 이렇게 대각선상에 위치한다 했을 때 결국은 이쪽으로 갈수록 라인 공정이나 대량순환 공정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 효율적인 공급사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처음 시작한 잡샵이나 뭐 배치 쪽은 반응적 공급사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사슬 관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품질이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가 낮은 가격으로 적시에 공급을 해야 기업에서는 이걸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 자재를 갖다가 구매할 때 사용하는 공급사슬 관리 전략을 보면 공급업체 수, 아까 내가 타이어 얘기할 때 타이어 3개 얘기한 것처럼 공급업체 수를 2개로 할 것인가 3개로 할 것인가 5개로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수직적인 결합을 할 것이냐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문제 경영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죠.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이 있다고 했죠. 후방 통합은 원료 쪽으로 통합하는 것은 수직적 통합이고 이제 판매 쪽으로 통합하는 것은 전방 통합이에요. 그래서 수직적인 그런 결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그 업체 수를 계열의 네트워크를 많이 가져갈 거냐 적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버추얼 커퍼레이션에서 실제로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컴퓨터 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있죠. 우리 과거에 우리가 DHL 델 컴퓨터 우리가 주문하면 델 컴퓨터 회사에서 무슨 뭐 하는 게 아니라 연계만 해가지고 결국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가상 회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급사슬 관리 전략을 수립할 때 나오는 개념들이다. 아까 얘기했어요. 공급업체를 다수로 할 거냐 소수로 할 거냐. 소수로 할 거냐. 근데 이제
TQM이나 저스트인 타임으로 가면 이 소수 공급업체를 선호한다. 이 저스트인 타임을 만든 기업이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공장인데 제가 이걸 리얼하게 가르치려고 도요타 자동차 공장을 갔어요. 몇 년 전에 갔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가에서 나한테 돈을 주어서 내가 공짜로 갔다 왔어요. 도요타 자동차 공장을 가면요 한국하고 틀린 게 뭐냐면 자동차 공장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로봇이 나와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갈 때 돈 내는 게 없는데 도요타 자동차 공장은 돈을 받더라고요. 얼마를 받냐면 1인당 10만 원씩을 받았어요. 10만 원씩. 그러니까 견학을 하려면 10만 원을 냈어요. 근데 3만 원짜리 점심을 주더라고요. 식사를 주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장소 옆에 도요타 자동차 공장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들어가면 도요타 자동차 공장에 만든 그동안의 자동차가 다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가서 뭐 자기가 운전도 해보고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뭐 움직이진 않지만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동차 공장을 보여주는데 현장으로부터 거의 30-40m가 떨어진 장소를 보게 하더라고요. 바짝 보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가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부터 30m, 40m가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아나 현대 같은 데 가면요 거의 바짝 붙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하튼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 일본의 도요타시에 있어요. 근데 도요타시에 가면 도요타 자동차 공장에 납품하는 공장들, 납품하는 이제 벤더들이죠. 벤더들이 수백 개가 있어요. 아까 그랬죠. 내가 자동차 타이어를 갖다 납품하는데 10시에 쓸 것은 10시에 납품하고 12시에 쓸 것은 10시에 납품한다 그랬죠. 하루에 여러 번 납품하려고 하면 거리가 멀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도요타 자동차 공장 10km 반경 안에 수백 개의 하청업체, 벤더가 거기에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도요타시에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 왔는지 모르겠어요. 도요타 자동차 공장 하니까 시 이름이 도요타시가 됐는지 도요타시에다가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수 공급업체를 가져갈 거냐 소수 공급업체를 가져갈 까 이런 걸 고려하는 것이고 아까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수직적 통합을 얼마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아웃소싱 관계 수직적 통합의 반대는 아웃소싱이 하십니다. 근데 공급사슬 전략에서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현대자동차가 타이어를 내가 직접 만들지 않고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 사오는 이유는 뭐냐? 왜냐면 한국 타이어가 그만큼 전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고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 타이어가 결국은 타이어를 많이 만드니까 규모의 경제를 누려서 결국은 훨씬 더 한국 타이어에서 사오는 게 타이어 값이 싸고 품질도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공장은 현대자동차는 타이어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꼭 자동차 잘 만드는 핵심 활동에 훨씬 더 전념을 하려고 결국은 아웃소싱 하는 거다. 아웃소싱 할 때 고려할 것은 내가 구매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타이어를 안정적으로 내가 공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건지 품질에 무슨 문제가 없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가 아웃소싱 할 때 고려하는 거다. 공급사슬 전략을 수행할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K-렛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계열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일본에서 공급업체는 제조업체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모 공장이 그런 벤더 또는 서플라이어를 갖다가 항상 지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 번만 사오고 딱 안 사오면 문제가 되니까 롱런 계속해서 장기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 10년 동안 너희들 물건 쓸게. 마음 놓고 공장 증설하고 마음 놓고 연구개발해. 이렇게 장기 계약 형태로 가지 않으면 그 벤더가 계속해서 품질 개발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열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 공장이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장기 계약을 맺어가지고 품질 좋은 부품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게 그런 거다. 오늘은 이제 그 버추얼 컴퓨터라고 해서 종업원이나 시설 같은 것도 없이 또 빌딩도 없이 오히려 컴퓨터에다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행사하는 회사가 버추얼 컴퍼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유통 회사를 한다고 할 때 제3자 물류란 말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더 서드 파트 로지스트란 말이에요.